김두관이 선언하는 제21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의원님의 입장 발표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에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이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6공화국 대통령 8분 중에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었습니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습니다. 2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저 김두관 백척간두 진일보호 결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란 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저는 남해 이어리마을 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해 군수와 행자부 장관, 경남도지사,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의 정치 행보는 나를 죽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지역주의와 싸우기에 경남도지사에 3번 도전하여 당선되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한 김포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김포에 틀을 잡은 이후 당의 부름을 받아 다시 경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개인의 당선, 승리를 위해 자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더 다양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대명이라 일컬었던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했습니다.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행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만 바꾸면 다 잘 될까요? 대통령 임기를 바꾸고 권한을 제한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혁과 동시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스테이트 그라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 갈록이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말합니다. 스테이트 그라프트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소위 우리 사회의 관료 엘리트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병은 그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과 애국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엘리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딸이 아버지 후광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정치인과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책임지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 국채를 사는 경제수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지 않고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는 불안빈 한불교의 가치를 세워 대한민국의 당당한 리더로 다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애국심 없는 엘리트, 책임감 없는 관료는 대한민국 미래와 맞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큰 문제입니다.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던진 25% 관세 부과가 발등에 불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 무역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롯데가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중국과 관계가 파탄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무역은 어떻습니까? 이미 삼성, 현대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불법 계엄 이후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사라졌습니다. 환율은 100원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20% 문을 닫았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가 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 성장으로 전환하여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이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폭망한 외교, 시급히 경제외교 복원해야 합니다. 날림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폭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방 외교는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쇼핑 외교,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대한민국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4일 나토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습니다. 오는 6월에는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초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던 G7 국가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9월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열리는 유엔 총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 정상을 불러올 수 있을지가 우리의 외교력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김두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과학기술 투자에 구분을 걸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구분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테슬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돈을 끌어모은다는 엔비디아 성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과학기술과 창업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국가를 바뀌어놓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국민이 먹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핵심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아이들이 모두 어산만 되려는 나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계획은 10년 장기의 국가 과제입니다. 5년으로도 부족합니다. 뼈를 깎겠다는 각오 없이는 자기 자식의 유리함을 생각하는 모든 부모를 만족시킬 교육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전면적인 교육계획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연방 수준의 강력한 분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바로 곁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중앙정부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마을까지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압승해야 합니다.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완전 개방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대민 경선 노론은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민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개헌 반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정리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민의 뜻이 윤석열 탄핵을 이룬 것처럼 개헌과 제7공화국도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도전에 많은 국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은 여기 소속 언론사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채널A 구자준입니다.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승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도 확장성이 있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중요한 경험 사례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제가 민주계열로 최초로 영남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지지율 다 합해도 35%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제가 경남에서 53.8%로 처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6%, 본인이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6%,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30몇 %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35%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16%만 얻으면 승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26% 기본 지지가 있다고 보면 25%를 얻어야 51%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하지 분열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대선 본선은 중도와 중원을 얻는 획득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지지기반, 강구한 지지기반만 갖고 대선 절대 승리할 수 없고요. 중도 중원에 소구력 있는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주요 정책이나 또 지금까지 행보나 또 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이 가장 중도성이 약한 소구력이 있는 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네, 다른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지연인데요. 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그게 도입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보님이 그 당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거는 좀 보장이 돼야 된다,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라고 당에 아마 지금 준비 사무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요. 특히 조국 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제안했던 범민주진보 개혁 전혀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당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경선을 할 때만이 국민적 관심을 얻어낼 수 있고 또 민주개혁 진보 세력 전체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좀 통 크게 그 제안을 수용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걸 수용하기는커녕 어제 들으니까 수도권 4개권으로 나눠서 하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는 없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 해서 제가 굉장히 그 어떤 기자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기사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못 받은 그걸
그 받아도 지금 뭐 할 판에 오히려 전체 그 경선 흥행을 떨어뜨리는 구상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서 그 점 너무 아쉽고 아마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다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기존 당헌 당규의 룰이 있지만 늘 대선 때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후보들하고 룰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합의하는 룰로 하는데 저는 완전 국민 경선제 중에 저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 유권자면 누구나 가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랜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고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이쪽에. 예, 예. 네. 시사인의 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개헌 관련해서 개헌 요건 강화 정도는 조기 대선 때 처리할 수 있겠는데 중인제 같은 권력 구조 개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약을 해서 조기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그런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38년 전을 해고해 보면 87 6월 항쟁 이후 4개월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를 제가 기억에 10월 27일에 8월 달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지금 87체제 헌법을 말입니다. 6공화국 헌법을 통과를 시켰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시키고 12월 19일에 대선을 해서 4개월 만에 다 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일단 우리 당이 이 개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면 그런 결과들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내란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당력을 집중해서 이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사실은 시간이 그때에 비하면 시간이 적은 건 맞지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소위 권력 구조만 원포인트로 하고 구체적인 기본권을 강화한 거라든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저는 뭐 그 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괜찮다고 보고요. 어떻게 빠른 시간에 헌법 개정을 다 논의하냐 하지만 우리 기자분 너무 잘 알다시피 대화 아카데미 강대인 원장님 그 팀에서는 15년 동안 개헌 문제를 준비하고 최근에도 아주 두꺼운 그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헌정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국회의장님들도 다 그러고 사실은 이제 이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8분의 그 국회 대통령 중에 4분이 감옥 간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제도를 결코 제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는 이제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제지 제도는 문제없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사회주의가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기자분들께서도. 특히나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하면 더 난리죠. 김대중 대통령 같이 준비된 대통령도 국가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뭐 파면이 된 분을 언급하기가 좀 애람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영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안 했잖아요. 사람이든 비전이든 뭐 정책이든 그런 분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제가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갈 수 없는 나라라고 저는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특히 총리는 국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를 하거나 국회에서 뽑는 총리의 행정권, 행정 수반이 돼서 오히려 내치를 총괄하고 대통령 국방 외교를 나누는 이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저는 주장했고 제가 얼마 전에 헌법 개정 제안서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선두신데. 예.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인원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당이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임을 받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탄핵 찬성 세력, 겸 반대 세력, 그리고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좀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 때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룰 미팅을 할 때 강력하게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당 지도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뭐 내일쯤 이재명 대표가 사표하면 박찬대 권한대행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권한대행 지도부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서 정말 잔치처럼 갱신을 하자라고 제안할 생각이고요. 뭐 예를 들어 그걸 우리 당에서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저는 그래도 뭐 민주당의 적통자고 본산인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힘드십니다. 네, 서울경제 강도진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첫 대선 출마 선언하셨는데 이렇게 좀 빨리 하시게 된 배경과 다른 참김이나 비명계 주자들의 출마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언제쯤 할 걸 보시는지. 제가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님,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님하고 통화는 꽤 자주 하는데 최근에도 전화하면서 출마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참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저는 뭐 작년 전당대회에 참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조그만 그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늘 정세 분석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2027년 3월 3일이 헌정질서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 3일이거든요. 그걸 겨냥해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정책과 사람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왔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은 뭐 평소에 좀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뭐 출마하는데도 그렇게 좀 뭐 과정이 기술적인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다 출마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시겠죠. 워낙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치고 나갔는데 좀 여러 사람이 하면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숨기신 분. 예. 네, 저 오마이뉴스 이승현입니다. 여기에 모두 발언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500명 후보가 조금 묻혀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상황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로는 중도 확장이 어렵다고 쓰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그 지지 1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최근에 뭐 우리 민주당의 상당한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전남 담양 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제 지역구의 양산시의원, 경남 거제시장, 부산 교육감은 언론에서 가르마를 탈 때 진보 교육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는 다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본산인 전남 담양에서 군수선거에 패배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뼈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그만큼 강력한 팬덤도 있지만 또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합 연대하고 통합하고 숟가락을 크게 짜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했고 작년 전당대회에서도 우리 당의 다양성, 민주성, 역동성, 포용성 이런 민주당의 강점을 살리지 않으면 이게 본선이 어렵잖아요. 지금은 이제 계엄하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국민이 우리에게 유리하는 것이 비치지만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미국, 브라질은 48대 52가 되는 구도가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0.73으로 패배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앞서는 것 같지만 실제 대선을 하면 크면 5%, 적으면 2, 3%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걸 경계하고 주목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선도 정책으로 아름답게 경선이 잘할 때 국민들이 저 당에게는 국가 경영을 맡기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지를 많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질문 없으면 기자회견을 마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 뒤에 기자분. 네.
예. 처음에는 말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선거에 중심 아젠다 그리고 후보님 본인의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공고한 상황에서 좀 품고 계시는 좀 불파구나 방안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기자분들이 저를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할 텐데요. 제가 어려운 경남에서 주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하면 접고 유리하면 출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뚝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주를 돌파하면서 제가 견뎌왔는데요. 사실 결과가 정해진 저 갱선만큼 맥 빠지는 갱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역동성이 발휘되는 그런 대선이고요. 뭐 며칠만 해도 전세가 막 역전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노무현 후보 경남본부장을 해서 그 뒤에 참여정부의 초대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만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이인재 대통령 후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울산 뭐 강주 이러면서 노풍이 불어서 이렇게 역전해서 최종적으로 이해창 후보를 꺾고 됐는데요. 제가 뭐 김대가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애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당의 어떤 후보라도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좀 잘 비전을 내고 그게 국민들이 이분 어떤 6공을 정리하고 7공을 여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지지는 하루아침에도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지만 또 경선 과정 30일 한 20일 정도 될 텐데 우리 당 경선이 그 과정에서 또 뭐 TV 토론도 있고 또 지역 방문 연설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럴 경우에 좀 좋은 정책들 잘 발표를 하고 또 강단도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멋진 승부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예. 민영배 의원이 얼마 전에 다수 당원에게 항의성 문자를 받았다면서 개헌보다 내란 장부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당원이나 당원 공감대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원식 의장께서 어제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이제 평소에도 엄청나게 달리는데 어제 아마 개헌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엄청 달렸다고 그러는데 아마 좀 그 항의하거나 뭐 방금 기자님 말씀하는 기조로 내란의 잔불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개헌이 무슨 말이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좀 많았다는데 저는 뭐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제 87 체제가 38년 갔고 이게 우리 이 소위 국제 경제나 이런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그 7공화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뭐 이번 정치권 제가 해야 할 주 일은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이 양당제가 갖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은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개편해야만이 다당제가 가능하고 다당제가 돼야만이 국회의 기본 의회 운영을 린 대화 타협이라는 원리가 작동이 돼서 생산적인 국회가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심도 있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헌만큼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선거법이 법률이지만 그 법률에 의해서 입법권이 구성이 되지 않아요. 국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개헌, 하나는 정치 개혁.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이렇게 후보를 뽑는 방식은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랜드 오픈 프라이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지지자분들 뒤에 오셔가지고 제가 김두관 하면 만세 삼창 한번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으로 할까요? 네. 만세로 할까요? 요즘 만세가 유행이에요, 진짜. 예, 뒤에 쭉 서주십시오. 화내게 돼서. 아니야.
여기 기자회견 전에는 연습이었고요. 만사 이렇게 듭니까? 예, 손도 들어요? 아니 그냥 화이팅. 파이팅 합시다. 자, 김두관 화이팅! 자, 제가 하겠습니다. 김두관 화이팅! 3번 하겠습니다. 김두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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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간다! 끝까지! 감사합니다.